네, 지난 시간 우리 1장 인트로덕션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유체의 정의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경계를 이루는 면, 그래서 어떤 shear 전단력이 작용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유체의 표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 수평하게 작용하는 힘으로 성분을 분해할 수 있고,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을 이 면이 특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유체는 단위 면적당 힘과 같이 정의를 하고, 이걸 우리가 스트레스, 응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 노멀 스트레스가 있고, 탄젠셜한 방향의 쉬어 스트레스, 두 개의 성분으로 우리가 힘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어 스트레스는 이와 같이 고체와 솔리드와 대비해서 쉬어는 스트레인 레이스로 어떤 변화율, 즉 단위 시간당 얼만큼 이동하느냐, 변하느냐, 그게 바로 속도죠. 그죠? 속도를 이렇게 속도에 비례해서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한다. 이 말은 유체에 쉬어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하면 더 큰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밀도에 관한 정의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여러 가지 단위들, 그리고 영미 단위계, 뭐 피트, 파운드로 구성되는 영미 단위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별 것이 없는데, 막상 처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이 유체역학 책이 정말로 많은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개념들이 부숙부숙 튀어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강의 내용을, 문제를 먼저 막 풀려고 하기보다는 강의 내용의 정의들, 특히 2학년 유체역학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과목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공학의 모든 문제는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개념들을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공부를 진행하는데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처음 나온 게 이제 아이디얼 게스입니다. 유체 중에 액체가 아니고 기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이 있죠.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이거는 압력, 온도, 밀도를 에 관한 관계식입니다. 기체에 대해 성립하죠. 그래서 밀도로 표현하면 P는 rho RT입니다. 근데 밀도라는 것은 비체적 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PV는 RT와 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는 rho RT라는 개념이 유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기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압력, 밀도, 온도 외에 기체 자체의 특성과 연관된 이 R을 기체 상수, 우리말로 가스 콘스탄트 기체 상수라고 부릅니다. 이 기체 상수는 어떤 유니버셜한 값, 유니버셜 가스 콘스탄트라고 하는데, 이게 줄로 나타내면 8314 줄 퍼 킬로몰,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기체가 뭐냐에 따라서 기체의 몰러 매스, 이 분자량이죠. 그죠? 그런데 기체는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에어는 대부분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N2와 O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N2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28, O2는 32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그리고 이놈이 대충 70%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8과 32 산소가 약 2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고값의 중간 정도 되는 한 3대 1 비율 정도 되는 29 정도가 이 공기의 분자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을 계산하면 대략 공기에 대해서 어, R은 287 뭐 이 정도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수소 기체다. 그럼 H2, 그러니까 2죠, 그죠? 그러니까 R이 엄청 큰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에 비해서 수소의 기체 상수가 엄청 크니까 수소의 온도를 1도 올리면 압력이 훨씬 많이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밀도가 일정하다면. 이와 같이 기체 간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낸 대표적인 식입니다. P는 로알티. 그죠? 이건 고등학교 나오면 다 알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때 이 온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 공식에 사용되는 온도는 켈빈이죠. 절대 온도입니다. 그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랭킨이라는 온도가 있고, 요건 이제 화씨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한 양인데, 그럼 이 화씨 F로 파렌하이트라는 F로 표현된 이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의 약 1.8배 정도 되고, 그럼 섭씨 온도 0도는 화씨로 몇 도라는 얘기입니까? 섭씨 온도 0도는 32도, 화씨로는 32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요 화씨 온도를 많이 쓰죠. 그죠? 우리는 켈빈, 섭씨 온도 이런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요 정도는 상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방안의 질량과 밀도 이런 걸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roperty R은 287 파스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사각형 박스 안에 가로 4m, 6m, 높이가 5m인 이런 방 안에 룸의 크기입니다. 공기가 있는데 이게 100kPa이다. 100kPa는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1기압이죠. Atmospheric Pressure 1기압을 나타냅니다. 1기압이고 온도가 25도랍니다. 이 공기에 이 공간에 들어있는 밀도는 얼마냐? 그리고 비중은 얼마냐? 그리고 볼륨과 질량은 얼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공기가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식이 P는 rho RT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를 딱 보면 압력이 주어져 있고 온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상수는 공기니까 R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밀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밀도는 RT분의 P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specific gravity 이건 뭡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specific gradient는 gravity는 물의 밀도에 대한 상대 밀도죠. 그죠? 그러면 이 밀도를 아니까 물의 밀도가 얼마입니까? 대략 1000kg per 세제곱미터죠. 이 값으로 나눈 양이 얼마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시험 문제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부피는 4 곱하기 6 곱하기 5죠. 그죠? 밀도의 정의는 뭡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의 질량은 밀도, 앞에서 계산된 밀도랑 부피를 곱하면 얻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이런 연력학적인 상태들은 두 개의 변수를 알면 대부분 다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압력과 온도가 주어져 있으면 밀도를 구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압력과 밀도가 주어져 있으면 온도도 알고 뭐 다른 양들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중요한 개념들, 우리가 유체를 다룰 때 사실 유체의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체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는 도대체 뭘까? 에너지에는 토탈 에너지, 우리가 얘기하는 총 에너지는 뭐 thermal 에너지, 열 에너지, mechanical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kinetic 에너지, 운동 에너지, potential 에너지, 위치 에너지, electrical, magnetic, 전자기적 에너지, chemical, 화학 반응에 의한 에너지, nuclear, 핵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에너지는 보통 우리가 줄을 단위로 가집니다. 세상에는 이 에너지가 근본적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원천이죠. 그죠? 에너지가 높다. 또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건 어떤 일을 하거나 어, 또는 열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열도 줄이고 일도 단위가 줄입니다. 그죠? 에너지도 줄입니다. 그러니까 열, 일, 에너지 모두 근본적으로 같은 놈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열 에너지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고, 흘러가는 놈에 대해서는 운동 에너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종이 위에 철가루를 뿌려놓고 자석을 밑에 댑니다. 그러면 철가루들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럼 철가루들이 움직이게 만든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전자기적 에너지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상태나 특성에 따라서 얘들끼리는 서로 형태를 막 바꾸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유체역학에서는 어떤 에너지만 다루느냐?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에너지는 뭐 이와 같습니다. 밑에 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자, 에너지를 생각하는데, 요 스몰 e라는 것은 뭐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의미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캐피탈 E 쓰지 말고 유체가 흘러가는 어떤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U, 위에서 U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U는 열 에너지고, 그 다음에 PV, 압력 곱하기 비체적, 이 로분의 P와 같죠. 이 놈은 압력이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V제곱, 요거는 유체가 V의 속도로 움직일 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고, GZ는 위치 에너지죠. 그죠?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처음엔 멈춰 있다가 떨어질 때 가속이 되죠. 그죠? 그래서 중력이 이 유체에 일을 해준 겁니다. 일을 해줬다는 얘기는 거기에 에너지가 더해졌다는 얘기와 같죠. 에너지가 더해져서 운동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것이지만, 자, 그래서 전자기적 에너지, 화학 반응, 뭐 핵 에너지 이런 것들, 유체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이런 것들을 제외한 요 네 가지 양을 유체를 고민할 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U라는 놈은 우리가 내부 에너지입니다. 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죠.
그 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바로 열 에너지죠. 인터널 에너지는 thermal 에너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분자 자체가 갖고 있는 열적인 에너지죠. 이 thermal 에너지도 알고 보면 분자가 이렇게 진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자는 멈춰 있는 것인 거죠. 아주 가까이 가서 분자를 바라보면 그놈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큰 덩치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멈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non-flowing fluid, 실제로 움직이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non-flowing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 그냥 이 슬라이드에서는 U라고 불렀습니다. 뭐 이건 꼭 U라고 부를 이유는 없는 거죠. 나는 A라고 할래 하면 A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많이 그냥 U라고 쓰는 것입니다. 또 유체가 멈춰 있을 때의 어떤 열적인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면 이놈이 움직이고 있다. 이놈이 왜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놈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 압력이 어떤 압력, 결국 힘이 작용해서 어떤 거리만큼 움직이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환산해 보면 그렇게 압력이 하는 일이 에너지, 그래서 플로우 에너지 또는 플로우 워, 유동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압력 에너지라고도 부릅니다. 그 놈을 합쳐서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둘을 합친 놈을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엔탈피라고. 그러니까 이 엔탈피는 유체 자체가 갖고 있는 열적 에너지에다가 유체가 운동함으로써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는 멈췄을 때 그 유동이 갖고 있는 일, 즉 압력 에너지만큼이 어디론가 열 에너지로 바뀌든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포함해서 이 엔탈피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특히 고속이라든지 고열을 다룬다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시적으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래서 2분의 1 V제곱, 이걸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고 부르고 또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에너지를 합친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계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유체역학에서는 이 네 가지의 변화, 자, 에너지가 자유자재로 바뀌니까 어떤 유체 기계가 있을 때 그 유체 기계가 하는 일은 만약에 뭐 어떤 큰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어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압력을 높이는 장치가 있을 수 있고, 또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를 다시 터빈을 회전시켜 가지고 열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죠? 그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네 가지 에너지의 형태를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PV인가?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접한다고 하면 이걸 이래 정의로 인정하고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또 열 에너지를 우리가 표현할 때, 자, 열 에너지, 내부 에너지. 자, 이 에너지의 양을 자,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놈입니다. 그죠? 그럼 열 에너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양, 뭐로 표현을 한 에너지일까요? 열 에너지의 척도가 온도죠. 템퍼러처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섭씨 온도는 결국 우리 인간이 설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다. 그럼 0도, 섭씨 0도는 어떤 기준입니까? 물이 어느 얼때의 물의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0도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고, 물이 끓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100도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0도, 라면에서 여러분들 라면을 물을 끓일 때 컵라면 말고 집에서 냄비에 라면을 끓인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약 10몇 도 정도의 생수를 붓고, 그죠? 열을 계속 가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되면 김이 살살살살 올라오죠. 그죠? 그죠? 손가락을 그때 한번 넣어보면, 뭐, 그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물론, 그 다음 일은 각자 잘 알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놈이 점점 기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죠? 어느 순간 되면 펄펄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18도에서부터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열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가 된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일반적인 완전기체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퍼펙트 가스, 이거는 내부 에너지가 온도로 표현될 때 우리가 퍼펙트 가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뭐냐면 비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이제 밀도가 일정할 때, 왜냐면 밀도가 바뀌면 또 환경이 바뀌니까, 밀도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이 어, 어, 우리말로 하면 정적 비열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런 관계니까, 그죠? CVT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써보면 내부 에너지는 어떤 온도에서부터 어떤 온도까지 CV, 이놈은 온도의 변수죠. 그죠? CV, DT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압력이 일정한 환경에서 엔탈피의 변화량을 CP라고 부르고, 이거는 정압 비열이 됩니다. 그래서 엔탈피를 계산해 보면 T1부터 T2까지 CP를 다 적분하는 이런 관계로 주어지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뭐 흔히 다루는 뭐 영하 뭐 50도부터 뭐 100도 요 영역에서는 대부분 이 CV랑 CV, CP를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도가 뭐 2000도가 넘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CV, CP가 온도에 따라 크게 바뀌는데,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영역 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이 두 값이 일정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calorically perfect한 공기라고 부릅니다. 그냥 perfect air는 내부 에너지가 온도의 함수로 표현되는 그런 공기들을 퍼펙트 가스라고 부르고, calorically perfect하다, 이거는 두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비, CP over CV를 비열비, 우리말로 하면 비열비라고 부르고, 이 비열비는 카파라고 쓰기도 하고 감마라 쓰기도 합니다. 이건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calorically perfect한 에어인 경우에 CV랑 CP를 구해보면 이 값이 이 비열비는 대략 1.4가 되고, CP는 CV 더하기 기체상수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요 CV와 CP의 개념을 조금 더 알 수 있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요런 박스가 있고, 하나는 부피는 똑같은데, 두 개의 부피는 똑같은데, 하나는 이놈이 이렇게 여기에 공기가 있고, 이렇게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내부가 일기압입니다. 그리고 일기압이니까 여기에 이런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가벼운 판 하나를 딱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압력과 여기에 압력이 두 개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의 압력은 일기압입니다. 그럼 내부의 압력도 일기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일기압입니다. 부피도 똑같고, 그죠? 온도도 똑같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똑같이 히터를 이렇게 켜가지고 가스레인지에 똑같은 가스레인지를 써가지고 가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A와 B가 있을 때 어디에 온도가 더 높을까요? 보통 수업 시간에 하면 A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고 뭐 그런 걸 하는데 지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자, 그럼 뭐 그런 토의가 재밌는데 좀 못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공기에 대해서 항상 P는 rho RT가 성립해야 되죠. 그죠? 근데 A번 같은 경우에는 밀도는 어떻습니까? 밀도는 일정하죠. 왜냐면 부피분의 질량인데 공기도의 질량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니까 밀도도 일정할 겁니다. 그죠? 자, 히터를 통해 가지고 이 히터를 통해서 열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Q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열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안에 온도는 이 안에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죠?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간 만큼 밀도가 일정하니까 압력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얼만큼 온도가 올라갔느냐?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을 생각해 보면 어떤 시스템에 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내부 에너지를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기도 틀렸는데 어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주어진 열과 그죠? 한 일의 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외부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열이 바로 에너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주어진 열은 바로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되고 그죠? 그럼 이 내부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CVT로 주어진 열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CV는 정적 비열이 되는 것입니다.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만 에너지가 사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B2번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P는 로알T는 성립해야 되고, 그죠? 자, 처음에 열이 주어져 가지고 밀도가 일정하죠. 처음에는 밀도가 자, 움직이지 않는다면 밀도가 일정할 텐데,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이 B번 상자 안에 있는 질량은 일정할 텐데,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피가 처음에 딱 저 순간에 일정했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일정한데 열이 가해져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압력이 올라가면 요 위에 이 판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압력이 요 바깥은 1기압일 텐데 그죠? 이 바깥에 안쪽의 압력은 1기압 더하기 어떤 양만큼 커졌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 판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 판이 움직이게 되면 자 움직임이 생기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증가하죠. 그죠?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죠? 즉 압력이 살짝 올라가면 밀도가 낮아져 가지고 그죠? 다시 균형점을 찾겠죠. 밀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진 만큼 또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이 내부의 상황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이 서서히 거의 힘이 거의 등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그죠? 부피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자, 이때는 열적인 상태를 보면 자, Q만큼의 열이 가해졌는데 이 판이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사용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일을 한 거와 같습니다. 자, 그 일을 한 만큼 빠진 양이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데 사용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판이 처음에 이 위치에 있었고, 그죠? 이 위치에서 자, 어떤 압력이 자, 요 1기압이 있고 요쪽에도 1기압이 있으니까 그만큼을 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압력을 그냥 P라고 또 보겠습니다. 어떤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얘가 어떤 길이 S만큼 움직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상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이 판의 상판의 면적을 A라고 하면 가한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그죠? 이 힘이 될 테고 그 힘이 어떤 거리만큼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가 1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 판이 어떤 특정 거리만큼 움직였다 하는 것은 이만큼의 일이 유체의 온도 변화, 압력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판에 주어졌다는 얘기죠. 한 일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양은 뭡니까? AS 면적 곱하기 거리니까 그죠? 결국에 움직인 총 부피가 되겠죠. 그죠? 부피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부피가 될 거고 이걸 단위 면적, 단위 질량당 결과적으로 이 식은 한 일은 저 압력이 이 상판에 한 일이라는 것은 압력 곱하기 부피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단위 질량당 한 일은 이놈을 질량으로 나눈 놈이죠. 그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 1. 그래서 우리 이걸 스몰로 치면 델타 W는 뭐가 되냐면 질량분의 부피는 뭡니까? 비체적이고 그죠? 이건 로분의 P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와 보면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M, CV, 델타 T가 될 텐데 그죠? 이놈은 주어진 Q와 같을 겁니다. 근데 한 일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질량 곱하기 로분의 P만큼 일을 한 거죠. 요 앞에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그죠? 자, 그래서 자, 똑같이 열이 주어졌는데 이 열만큼이 일부는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됐고 그죠? 일부는 외부에 일을 한 양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한데 여기 싹 지우고 여기서 기체니까 로분의 P는 뭐와 같습니까? P는 로알티에 따라서 RT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Q는 질량 M을 빼내고 보면 CV 그죠? 가 될 테고 그죠? CV가 될 테고 델타 T가 있고 여기에 로분의 P 그죠? 그리고 이 우리가 변화량을 따지니까 결과적으로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R 델타 T와 같은 식이 될 텐니다. 그죠? 지금 요 표현상으로 보면 여기서 로분의 P라는 게 로 곱하기 비체적인데 여기에서 바뀐 결과적으로 움직인 변화한 부피만큼을 표현하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써보면 R 델타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질량 곱하기 CV 플러스 R이 되고 이놈이 델타 T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CV 플러스 R을 CP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 양을 정압 비열이라고 부르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압 비열은 CP는 CV 플러스 R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똑같은 열을 가했는데 한쪽은 A는 오로지 그 열이 내부 에너지, 즉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이 됐고 B2번 같이 일부가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됐으니까 온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보면 덜 사용이 된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온도는 A가 훨씬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죠? A가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압력도 매우 높아집니다. B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 A번의 원리를 쓴 게 어떤 장치입니까? 압력밥솥이죠. 그죠? 압력밥솥은 솥을 완전히 잠궈가지고 밀폐를 시켜서 열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압력이 너무 높으면 폭발하죠. 그죠? 이게 밥솥 폭발의 원리죠. 그래서 밥솥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높은 압력으로 밥을 하면 맛있으니까 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 위쪽에 꼭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기압이 넘친다. 그러면 여기에 밸브가 탁 열려서 공기를 빼내줘 버리는 거죠.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밀도가 낮아지고 그죠? 똑같은 온도일 때 밀도가 낮아지면 압력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10기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쭉 이렇게 설계를 설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자, 엔탈피, 즉 단위 질량당 엔탈피는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의 로분의 P로 표현된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쪽에서. 그래서 실제로 말 그대로 기체 자체의 온도를 얼마나 높이느냐를 나타내는 양은 CV입니다. 정적 비열이죠. 근데 이 유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어떤 공간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압력이 일정한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어떤 일을 그냥 포함해서 온도로 우리가 표현을 한 게, 온도의 비율로 표현한 게 정압 비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 CP는 CV 플러스 R이 되고 비열 B는 1.4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기의 CV가 얼마냐? 또는 물의 CV가 얼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해보시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기체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개념들이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유체역학이나 연력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점성계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스카스티, 이걸 우리가 점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점성이 높다. 얘기는 뭐 끈적끈적함이 높다. 그러니까 흡착하는 성질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송진 같은 게 점도가 아주 높은 놈이 되겠죠. 그죠? 우리 손에 송진을 바르고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 굉장히 좀 움직이기 힘듦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이 점성은 근본적으로 자, property인데 뭘 표현하는 것입니까? Internal resistance of fluid to motion. 자, 이 중요한 키워드가 이 motion인데 어떤 유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또는 유체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움직임에 대해서 resistance, 내부의 어떤 저항이 되는 성질을 viscosity, 점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마찰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 손바닥을 이래 비볐을 때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비볐을 때 열이 나잖아요. 그죠? 열이 왜 납니까? 마찰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마찰이 말 그대로 피부와 피부가 직접 접촉해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 피부 우리 손바닥에 있는 땀이 있죠. 그죠? 땀이 없는 것 같아도 땀이 있습니다. 땀이 있고 이 땀이 이렇게 비벼짐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 땀이 얇은 액체층을 이루고 그 액체층에 스트레스를 가함으로 해가지고 속도 변화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유체가 손바닥을 따라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한 겁니다.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그 움직임을 저항하도록 만드는 유체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이 우리 자연계가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저항이란 게 있기 때문이죠. 어떤 운동이 주어졌을 때 자연의 어떤 방향은 자연이 작용하는 어떤 방향은 그 운동에 저항하는 방향입니다. 만약에 저항하는 방향이 아니면 그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죠? 저항하지 않고 만약에 그 운동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면 한 번 시작한 운동은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벌써 아마겟돈이 왔겠죠. 그죠? 이 강의를 못하고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자연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주변으로 퍼뜨리고 그래서 그 변화를 쫙 이렇게 고요한 상태로 놓여지게 하는 방향으로 어떤 힘이나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풍은 어떤 과정입니까? 적도 지역에, 그죠? 바다에 태양 에너지가 너무 한 곳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인 에너지가 바다를 뜨겁게 만들고, 그죠? 그 뜨거워진 바다가 공기를 상승기류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죠? 상승기류를 일으키면서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상승기류가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기류가 매우 강하게 회전을 하면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용돌이가 어디로 향해 갑니까? 북방구로 향해 갑니다. 그죠?
북반구는 시원한 곳이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매우 많은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에너지를 빨리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보내줘 버리기 위해서 자연이 채택한 방법이 태풍인 것입니다. 만약에 태풍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순환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순환은 우리가 그냥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분다. 뭐 이 정도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죠? 근데 태풍 같은 경우엔 갑자기 너무 많은 변화가 한 군데에 몰리니까 그 변화를 급격하게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이 자연에 조금 더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자연은 저항이나 또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diffusion이라고 부릅니다. 태풍도 일종의 이 에너지의 확산 현상과 같습니다. 이 확산 현상이 또 우리의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저 미세먼지 또는 그죠? 중국에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올 때, 중국에서 아주 좁은 곳에서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확 생기면 이게 바람을 타고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넓은 영역으로 확 퍼지죠. 그죠? 그리고 퍼진 게 우리나라 한반도를 거의 대부분 덮으면서 지나가죠. 그죠? 뭐 중국 탓이 100%는 아니지만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도 확산 현상이죠. 그죠? 자, 그래서 태풍은 에너지의 확산을 말하는 것이고, 자, 확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에너지의 확산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미세먼지 같이 물질이 퍼지는 거, 물질의 확산이 있습니다. 또 이 확산 현상은 좀 더 뭐 직접적으로 보면 잉크 방울을 물에 딱 떨어뜨리면 그죠? 고농도의 잉크 밀도가 물 액체 안에서 그죠? 자신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게 물질 확산이죠. 그죠? 또 이 운동량의 확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 연관되는 게 이 비스코시티입니다. 점도라는 것이죠. 즉 어떤 운동이 생겼을 때, 속도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죠? 속도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속도의 변화를 주변에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줌으로써 빠른 속도 성분은 낮추고 느린 놈들은 빨리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물에다가 손을 넣고 그죠?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수영장 있죠? 수영장에서 손을 한번 이렇게 쭉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 주변의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물들도 따라 같이 움직이죠. 왜 따라 움직입니까? 운동량이 전달이 된 거죠. 주변의 물에다가. 그죠? 내가 처음에 손에 붙은 손 표면에 있는 물은 손의 속도와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죠?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주변의 놈들,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져 있음에도 그 주변의 놈도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운동량이 MV입니다. 그죠? 이 놈이 주변에 전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만큼 그게 확산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점성인 거죠. 그죠? 자, 그걸 우리가 쉬어 스트레스 앞에서 쉬어 스트레스는 점성계수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Y. 이게 꼭 Y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이 방향을 Y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에서 속도의 Y 방향 변화가 있을 때, 그죠?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연의 어떤 내재적인 어떤 저항, 이걸 항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자연이 존재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것과 연관된 게 점성이라는 것이고, 이 점성의 원리는 매우 심오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배우는 이 개념들을 한 번에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수용하는 자세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도를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성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아래쪽 두 개의 판이 있습니다. 무한히 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판은 속도가 0이고 윗판은 속도가 V입니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판 표면에 유체는 판과 같은 속도를 가지고 따라 붙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속도는 V이고 바닥면의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리고 U 방향인데 이 U는 Y의 함수죠. 그죠? 지금 질의응답에도 있듯이 U가 Y의 함수라고 했을 때 U를 Y로 꼭 표현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Y가 바뀜에 따라서 이 X방향 속도 U도 바뀐다. 뭐 이런 의미가 더 직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속도의 변화를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전체 이 높이 L분의 Y 곱하기 속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정의에 따라서 어떤 힘 F를 가지고 위쪽 판을 움직이고 있고 이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힘을 가했는데 속도가 일정해. 이 얘기는 어떤 힘이 가해졌는데 그죠? 힘이 있는데 그죠? 가해졌는데 가속도가 0이다 라는 얘기는 그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속도가 일정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건가요? 그게 아니죠.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한 이 힘하고 뭐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물이 이 판에 어떤 저항을 만들어서 그죠?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 거꾸로 물은 이 판이 움직이지 가속되지 않도록 전단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당긴 요 힘과 이 판과 물의 전단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력은 응력으로 표현하면 쉬어 스트레스고 이 쉬어 스트레스는 A분의 F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속도 분포를 이렇게 알게 되면 이 속도 분포의 기울기는 du, dy로 계산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y로 미분하면 L분의 V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이 선형적으로 즉 쉬어 스트레스가 strain rate of deformation 이게 strain rate인데 이놈의 직선으로 분포할 때 이놈의 1차 함수로 표현될 때 우리는 그런 유동을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부릅니다. 왜 뉴토니안 플루이드일까요? 이런 연구를 처음 한 사람이 뉴턴이라는 얘기입니다. 뉴턴이 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간의 관계를 이렇게 처음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처음이라기보다는 아주 잘 연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기나 물 대부분의 어떤 유체는 이 다행히도 뉴토니안 플루이드입니다. 근데 이제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아닌 것들은 우리 피의 흐름, 혈관 안의 피의 흐름 이런 것들은 쉬어 스트레스가 du, dy에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은
이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어, 그리고 shear 스트레스는 점성계수, 그죠? 뮤, 점성계수 곱하기 기울기, 속도의 9배 기울기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뮤는 우리가 다이나믹 비스카시티라고 부르고 단위로 치면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 또는 킬로그램 퍼 미터 파이 세컨드 또는 포이즈 이거는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우리가 저걸 표현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램 퍼 센티미터로 표현한 단위입니다. 아주 미소유체, 아주 작은 양의 유체의 특성을 논할 때는 저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밀도가 일정한 물 같은 곳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키네마틱 비스코스티입니다. 그거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 놓은 놈입니다. 이거는 로분의 뮤. 다이나믹 비스카시티, 키네마틱 비스카시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shear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간의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요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좀 더 미소한 측면에서 이를 바라보면 이 점성계수는 비스카시티는 스티키니스,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한 정도, 유체의 끈적끈적한 정도를 나타낸다는 얘기고, 뭐 앞에서 한 얘기죠. 뉴트니언 플루이드라는 것은 shear 스트레스가 linearly proportional, 선형적으로, 이게 중요한 단어죠.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shear rate, shear rate. 그러니까 이 shear rate이라는 것은 요 A번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이 판이 요 지점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특정한 시간 후에 요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자, 델타 요만한 시간이 흘렀을 때 움직인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겠죠. 그래서 속도 델타 U, 델타 T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 U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냥 U가 되겠죠. 그죠? U 곱하기 델타 T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이만큼 움직였고 이 높이가 델타 Y라고 하면 양쪽에 shear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했고 그죠? 또 바닥 이 아랫면에도 똑같은 크기의 shear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앞에서 구해봤듯이 저 앞에 문제에서 여기에 보면 뮤 du dy인데 이 du dy가 v 속도 나누기 l이니까 그죠? 모든 곳에서 shear 스트레스는 똑같은 크기를 가집니다. 이 모든 위치에서 shear 스트레스의 크기는 똑같은 값입니다. 자, 이렇게 shear 스트레스가 작용해가지고 이만큼 변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변이를 만들어낸 각도라는 게 델타 세타인 것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델타 t 쉽게 말해서는 아니죠. 이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델타 t 동안 델타 세타만큼 움직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움직인 율, 이게 shear rate이죠. 그죠? 단위 시간당 얼만큼 움직였느냐, 각도가. 이놈이 shear rate이 되는 것이고, 타우가 shear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이 리니어하게, 즉 뮤가 그 개수가 되죠. 그죠?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 델타 d 세타 dt는 뭐와 같습니까? 여기에서 자, 여기 위에서 델타 u 델타 t 위쪽 선분의 길이죠. 그죠? 이놈하고 뭐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델타 y 델타 세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는 뭐와 같습니까? 델타 U, 델타 Y와 같은 거죠. 그죠? 자, 개념적으로는 A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그죠? 조금 더 식을 깔끔하게 쓰면 이 단위 시간당 요 찌그러진 정도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du, dy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타우는 mu, du, dy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각 지점에 자, 이와 같이 속도의 어떤 변화가 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쉬어 스트레스가 각각 지점마다 다 다르겠죠. 요 기울기에 쉬어 스트레스가 비례하니까, 그죠? 기울기가 바뀌니까 쉬어 스트레스도 바뀔 겁니다. 근데 속도 분포가 이 평판 문제처럼 이렇게 일정한 즉 성연적으로 속도가 바뀌면 요 모든 곳에서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쉬어 스트레스도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쉬어 스트레스의 정의는 3차원 공간에서 정의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한쪽 방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벽에서 자, 벽에서 공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흐름이 있다. 그러면 속도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속도 분포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속도는 Vx의 변화를 가지겠죠. 이 방향을 우리가 X 방향이라고 하면, 그죠? Vx고, 여기에 어떤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했다. 그러면 그때 쉬어 스트레스는 점도 곱하기 속도의 기울기 방향이니까, 그죠? dv, d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달리하면 이와 같이 될 테고, 그러니까 뭐 3차원적으로 표현한다면 저 모든 방향의 어떤 그 속도의 기울기, 이걸 우리가 속도의 기울기를 보통 그레디언트, 후배라고 부르죠. 그죠?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표현될 텐데 그 모든 방향의 변화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점성계수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놈입니다. 뮤는 온도의 함수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상적으로 이 축이 온도축이고 이 축이 점도축입니다. 자, 점성계수 값이 기체일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성이 증가를 합니다. 액체일 때는 반대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도가 낮아집니다. 자, 이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자동차 엔진, 그죠? 뭐 요즘 대부분 다 차 타고 다니죠. 그죠? 차에 한겨울에는 차의 시동을 켜고 좀 한 1분 정도 있다가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세워두면 온도가 주변 온도로 뭐 매우 낮은 온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엔진 오일, 엔진을 부드럽게 하는 엔진 안에 뭐 피 같은 거죠. 엔진 오일의 점도가 온도가 낮아지면 점성계수가 계속 큰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점성계수가 크니까 자 피스톤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즉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자 타우는 뮤 du dy입니다. 그 안에서 엔진 오일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 자 똑같은 어떤 엔진 오일의 속도를 만들어 낼 텐데 그죠? 피스톤이 움직이고 엔진 오일이 따라 움직이니까 그죠? 점도가 높아버리면 스트레스가 아주 높아지죠. 그죠? 스트레스는 쉽게 말 쉬어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 그냥 마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찰이 아주 크게 되는 거죠. 마찰이 크게 되니까 엔진 내부에 손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설계한 하중이 아닌 다른 힘이 걸리게 되니까 그죠? 엔진에 무리가 오고. 그래서 좀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켜두고 그죠? 또 뭐 그런 건 엔진 내부만이 아닙니다. 그죠? 자동차 타이어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윤활유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꽁꽁 얼어 있는 것입니다. 얼어 있다기보다는 점성이 아주 높은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마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열을 통해 가지고 온도를 조금 온도를 높여주면 점도가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음, 점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 점도가 떨어진 만큼 어, 이 마찰이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옆에 보면 뭐 벤젠, 뭐 케로신, 크루드 오일, 중유, 뭐 SA10, 30, 캐스터 오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점도가 쭉 이렇게 온도에 따라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오일류를 보면 0도일 때 예를 들어 요 축은 로그 축입니다. 그죠? 0도일 때 0.5 정도 값인데 그죠? 어, 예열을 해가지고 한 40도 정도까지 떨어뜨리면 10분의 1의 점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놈이 10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마찰력이 10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물질의 어떤 특성이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왜 물질이 그렇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이나 뭐 재료공학 이런 데에 주된 관심사겠죠. 우리는 그런 현상만 갖다 쓰는 것이고 요 밑에 있는 이 식은 그 온도의 함수를 일반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식입니다. 위의 식은 가스의 상태고 아래 식은 리퀴드의 상태입니다. 물질에 따라서 뭐 요 A, B, C 값은 달라질 거고 뭐 T0, S 뭐 이런 것들도 대체로 기준 온도입니다. 어떤 특정 기준 온도에서 T0에서 뮤0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측정에서 알고 있다고 하면 이런 변화의 경향을 이렇게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물질마다 다 다르고 그냥 뭐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트니안 플루이드의 쉬어 스트레스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거는 자, 읽어보면 벨로시티 속도 분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특정 관 내부 파이프 우리 파이프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관이죠. 어떤 관 내부의 유동의 속도를 각 지점마다 측정을 해봤더니 이건 이론적으로도 사실 유도가 되는 건데 그건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양 물체 즉 관 표면에서는 속도가 0이고 관 중앙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속도를 이 y의 함수로 쭉 표현을 해봤더니 그리고 즉 y가 요 지점이 y가 0인 점이 되겠죠. 속도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v라는 것은 mean velocity, 평균 속도가 되는 것이고 유체의 viscosity가 2 뉴턴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뮤 값이 2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평균 속도는 0.6 m per second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5mm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구하라고 하는 것은 shear stress, 자, bottom wall. 자, 요 bottom wall이 여기 있죠. 그죠? bottom wall의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h죠. 그죠? 중심선을 우리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bottom wall에서 shear stress를 구하라. 또 B번은 그죠? 반대쪽 을 지나는 shear stress랑 센터 라인에서 shear stress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shear 스트레스의 정의를 찾는 겁니다. shear 스트레스의 정의는 뭡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전단력이죠. 그죠? 자, 그 전단 응력은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점도 곱하기. 자, 지금 여기도 u와 y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du, dy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9배입니다. 그런데 이 u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고, 점성도 주어져 있네? 그럼 shear 스트레스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구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mu는 이미 주어진 값이고, du, dy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냥 이 식을 y의 함수로 풀어내면 되죠. 미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2분의 3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걸 묶어서 그냥 a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와 같이 그냥 y의 함수, 그리고 이놈은 y에 비례하는 놈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부터는 위치의 좌표값만 집어넣으면 되죠. 자, 바텀월은 y가 마이너스 h인 것이고, 그죠? 그리고 중심선은 y가 0인 곳이고, 그죠? 상판은 y가 h인 곳입니다. 그죠? 그렇게 다 구해보면, 자, 바텀월에서는 점도 곱하기 h분의 3v가 되겠죠. 왜냐면 y 자리에 h를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720 파스칼의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이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y가 0인 곳에서 계산을 해보면 du dy에다가 y 0 넣으면 0이네. 그래서 중앙선에서는 속도 9배가 없는 거죠. 그죠? 기울기가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shear 스트레스가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마이너스, 자, 높이가 5mm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쭉 계산을 해보면 shear 스트레스가 du, dy가 1차 함수, y의 1차 함수니까 변화가 마이너스 720에서부터 0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여기서 720까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shear 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공기에 저만큼 마찰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shear 스트레스가 크면 마찰열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찰열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요 물체 표면에서 마찰열이 발생하고, 그죠? 실제 상황을 보면 요 물체 표면의 온도가 가운데보다 온도가 더 높게 됩니다. 이 마찰열 때문이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축입니다. 지금 바깥 통이 있고, 그죠? 그 안에 자, 뭐 빙글빙글 돌릴 때, 그죠? 차축이 돌 때, 또 베어링이 돌 때, 그죠? 안에 요 회색 영역이 엔다트가 뭡니까? 각속도죠. 그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속도를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고, 바깥쪽은 스테이셔너리 실린더입니다. 멈춰있는 실린더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속도가 어떤 변화를 가지냐면, 바깥쪽은 멈춰있으니까 속도가 0일 테고, 그죠? 이 안쪽은 회전하는 면의 속도만큼이 주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고, 그죠? 또 이 마찰력은 속도 분포가 직선이라고 사람들이 찾아냈습니다. 이걸 이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그렇게 알아봤더니 직선으로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엔다트라는 것은
각속도의 의미입니다. RPM이 뭡니까? 이거 풀었으면 revolution 회전이고 per minute 뭡니까? 다 1분당 회전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300rpm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걸 라디안 퍼 세컨드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바꿉니까? 300회전이니까 1회전은 2파입니다. 그죠? 300 곱하기 2파이만큼 회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분당 그만큼 회전을 했으니까 초당은 나누기 60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300rpm은 자, 300 나누기 65고 10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로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안쪽 통의 실린더가 원통을 실린더라 하죠. 이 안쪽 통의 요 표면에서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의 속도는 V는 R 오메가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R이 요 지점에서의 속도를 알게 될 텐데 이 속도를 알고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여기 L이라고 했습니다. L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속도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점도를 곱하면 쉬어 스트레스가 되고 그 쉬어 스트레스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면적을 곱하면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안쪽 통의 회전을 통해 가지고 이 샤프트 그러니까 이 회전하는 놈이 보통 축이죠. 그죠? 샤프트가 됩니다. 이 축이 이렇게 회전할 때 이 유체는 이 회전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죠. 항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죠? 점성의 본질적인 속성이 resistance, drag입니다. 자, 항력이 작용하니까 내가 어떤 속도로 이 300rpm으로 회전을 계속 하려면 그만큼 힘이 들겠죠. 그죠? 항력을 이기고 나는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죠? 힘이 들고 그 힘은 힘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돌림힘 또는 회전하는 물체 특화에서 얘기를 하면 토크라고 부르죠. 그죠? 토크를 작용한다. 내가 뭘 회전하려면 드라이버 가지고 이렇게 토크를 작용해서 돌려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건 근본적으로 돌림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크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하게도 힘 곱하기 거리죠. 이 표면 전체의 총합으로서 힘 F가 작용을 하니까 그 놈이 R만큼 떨어져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니 토크는 F 곱하기 R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접촉하고 있는 면, 물 또는 기름과 만난다고 해서 wetted surface area라고 부릅니다. 그건 당연하게도 2파이 r, 테두리죠. 그죠? 곱하기 L은 뭐겠습니까? 높이에 해당되겠죠. 길이 전체.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토크를 위에 관계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죠? 그걸 알면 토크와 오메가를 알면 점성 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점성과 오메가를 알면 토크를 알 수 있듯이 토크는 우리가 토크미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돌림힘의 크기를 우리가 매지하는 장치가 있으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유체의 점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비스코미트리라는 장치입니다. 이 특정한 RPM으로 안에 원통을 돌리고 토크를 일정하게 주는 거죠. 토크를 일정하게 이렇게 줬을 때 얘가 몇 RPM으로 도는지 이걸 이렇게 측정해 보면 우리가 점도를 거꾸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직접 그 관계식을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에도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연습 문제에 보면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앞에서 했던 문제와 똑같죠, 그죠? 각 어느 특정한 지점에 shear 스트레스를 구해봐라. 또는 du, dr. 자, 이건 이제 진짜 원형 관입니다. 둥근 관이 있다고 치고 그 단면을 딱 자르면 속도 분포가 이래 되니까 요게 이제 원의 중심이 되겠죠. 옆에서 보면 이런 둥근 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R로 표현하는 게 사실 앞쪽에 그 Y하고 똑같은 의미죠. 그죠? 그러면 뭐 어쨌든 이 R이든 Y든 X든 어떤 속도에 우리는 9배 지금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레디언트가 shear 스트레스랑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또 이렇게 어떤 차 있는 통이 있고 여기 어떤 디스크가 이 축이 회전을 하면 이 안에 디스크가 돌겠죠. 그럼 이 안에 속도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요 점에서의 속도는 이제 이 문제는 3차원적인 문제죠. 그죠? 지금 이 단면상에서 보면 속도의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 디스크는 멀어질수록 오메가 R에 따라서 얘가 회전하고 있는 면의 판이라고 생각하면 특정 거리 요 지점을 요만큼 떨어져 있다 생각하면 여기에서의 속도랑 다르죠. 그죠? 오메가 R1이고 여기는 오메가 R2가 되겠죠. 그죠? 각 지점마다 속도가 다르고 그래서 요 판에 붙어 있는 그 입자들은 오메가 R1, 오메가 R2처럼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요 위에 위쪽 지점은 또 물체가 멈춰 있죠. 그죠? 댐퍼 안쪽에 물체가 멈춰 있으니 또 거기서는 속도가 0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분을 하면 여기에 토크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걸 구하려면 요 표면에 작용하는 shear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shear 스트레스가 R과 Y의 함수로 표현되겠죠. 요 지점에서부터 이쪽 방향을 Y라고 치면 Y라고 하기보다 Z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R 위치에 따라서 또 shear 스트레스가 다르고 Z 위치에 따라서도 shear 스트레스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토크를 구한다. 그러면 나는 이 면 전체에 대해서 토크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토크라는 건 뭡니까? 어떤 면에 대해서 거리 곱하기 힘의 요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R만큼 떨어진 곳에 요 테두리만큼은 똑같은 속도 분포를 갖고 있을 거니까. 그죠? 자, 여기서 또 R이 있고 자, DF는 뭐로 표현됩니까? DF는 shear 스트레스. 그죠? DF 나누기 단위 면적당 힘이 shear 스트레스니까. 그죠? DF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R 곱하기 타우 곱하기 DA가 될 텐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DA를 이제 우리 R이나 Z의 함수로 표현하면 될 텐데, 그죠? 자, 우리는 요 위에 표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그 속도 분포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DA는 일정한 값 요 테두리입니다. 그죠? 이런 거 적분할 때 이 면적 요소는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 R, dr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하나의 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이제 드디어 R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0부터 캐피탈 R까지 적분하는데 R 타우 그죠? DA가 2파이 R dr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남은 것은 타우를 R만큼 떨어진 지점에 타우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타우의 정의에 따라서 타우는 뮤 곱하기 du 그죠? 자, 요 회전 속도가 du입니다. 그죠? 이 문제에서는 dz가 되겠죠. 그죠? dz. 그리고 이 분포가 속도 분포가 이 사이에서도 직선의 분포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이건 계산을 하면
뮤 곱하기, 그죠? 이 지점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오메가 r이죠. 그죠? 속도는 오메가 r을 z, 즉 이 높이를 여기 이 문제에서는 a라고 했네요. 그죠? 위쪽 판이면 a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모든 함수가 r에 관한 함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 토크를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겠죠. 위쪽 판에 의한 토크를. 그럼 아래쪽 판은 A 대신 B 넣어주면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 둘을 합쳐주면 결국 내가 이 댐퍼에서 저 디스크를 특정한 각속도로 회전할 때, 그죠? 오메가로 회전할 때 걸리는 토크,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연습 문제라는 게 지금 했던 이 과정들을 조금 뒤집고 엎어치고 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남은 내용인데, 서피스 텐션, 이건 물체의 표면 장력이죠. 그죠? 표면 장력은, 책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죠? 표면 장력 내부의 압력, 그냥 물방울, 비눗방울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눗방울이 원형을 이렇게 딱 이상적으로 이루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만약에 어느 단면을 이렇게 잘랐다 했을 때 이 상대가 서로 이렇게 당기고 있고, 그죠? 당기고 있고 그 내부에서 작용하는 압력하고 표면의 장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원을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내부의 압력과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서로 값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 물질에 따라서 이와 같이 위로, 지금 이게 뭐 우리 그거죠, 그죠? 액주계죠, 그죠? 긴 막대, 빨대, 뭐 음료수 안에 빨대를 이렇게 꽂아놨을 때 물 같은 경우엔 표면에 이런 각도로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뭐 수온이나 어떤 물질에 따라서 물방울이 웨팅, 그죠? 이 각도가, 그래서 이 내부의 요 각도가 90도보다 크면 이 액체는 난웨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자, 적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 표면이 뭐냐, 이 액체의 특성이 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난웨팅한 놈을 하이드로포빅, 예, 소수성이라고 부르죠. 또 각도가 낮은 이런 것 같은 경우 친수성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유리와 물 이런 거는 뭐 친수성이죠. 그죠? 자, 액체의 예, 이제 capillary rise,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세관 효과죠. 그죠? meniscus and capillary rise, 이런 게 이제 모세관 효과입니다. 이 모세관 효과와 이 액체 뭐, 이 이제 액체의 이제 고유한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이드로포빅인지 하이드로필릭인지, 그죠? 친수성, 소수성 이런 것들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노 유체, 그러니까 매우 작은 공간에서의 어떤 유체의 거동, 이런 거 할 때는 이 표면 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표면 장력이 이용되는 아주 신기한 데가, 제가 옛날에 연구 과제를 하기도 했는데, 우주선에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 탱크에서 이 연료를 빼가지고, 그죠? 점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탱크라는 것이, 자, 우리가 지구에서 이 탱크를 싣고 갈 때는 가득 채워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진을 하죠. 그죠? 중력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우주 상태에 가게 되면 이 연료의 상당 부분을 써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뭐 수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액체 수소입니다. 리퀴드 하이드로진, 그래서 LH2 이렇게 씁니다.
액체 수소를 연료로 쓰는데 그게 이제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 가면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 가면 더 이상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이 탱크가 이래 있을 때 둥둥둥 떠다닙니다. 이놈이 공간에 방향이 없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엔진을 쓰면 공기가 그 여기를 채워뒀던 기체가 어, 어, 액체가 공급되어야 될 엔진에 액체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기체가 공급되면 연료량이 기체 부피만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료가 갑자기 공급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엔진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 기체를 못 빠져나가게, 엔진으로 못 들어가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액체 포집 장치, 포집이라고 부르죠. 그죠? 수집, 액체 포집 장치를 liquid acquisition device 뭐 이런 LAD라고도 하는데 이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설계를 하는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냥 우리 방충망입니다. 근데 저 방충망을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방충망을 매우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방충망이 이 장치가 촘촘해질수록 액체가 빠져나가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기체는 확실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사이를 확대해서 보면 요 사이에 이 액체가 묻어 있으면 요 사이 막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막이 이루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막은 표면 장력으로 그저 앞에서 했던 서피스 텐션 표면 장력으로 요 물체의 이 스크린에 그죠? 방충망에 물이 쫙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달라붙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기체 방울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 표면 장력을 뚫고 이 기체 방울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표면 장력이 얘가 뚫고 나가려는 힘보다 표면 장력이 크면 기체 방울은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체만 쪽쪽쪽쪽 빠져나가고 기체는 안쪽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모세관 효과 그리고 또 이 물질의 어떤 친수성, 소수성 이런 거와도 연관되어 있겠죠. 그죠? 이런 거 할 때 서피스 텐션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이건 이제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표면 장력 다음으로 이제 베이퍼, 증기압, 캐비테이션 이런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라고 부르고 이 베이퍼 프레셔라는 게 증기압이죠.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물 안에 배 프로펠러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프로펠러 끝에서 압력이 어떤 기준 압력보다 확 낮아지는 유동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죠. 그저 베르누이 원리에 따라서 압력이 낮아지면 일정 압력보다 낮아지면 공기 방울이 쫙 생깁니다. 끝에서. 그죠? 여러분들 이거 배에 노저 보면 그 끝에 공기 방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압력 이하, 그게 증기압이고 증기압 이하로 액체 내에서 어떤 운동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공기 방울, 버블이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캐비테이션, 공동이라고 부릅니다.
예, 보통 리퀴드가 고압 상태에서 속도가 갑자기 바뀔 때 이런데 베이퍼 버블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거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현상들, 즉 물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우리 바닷물, 뭐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액체라고 해서 그 안에 공간을 모두 액체로 채우지 않고 기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바닷물 안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압력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기체로 확 발생되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뭐 이런 상태를 two phase 이상 상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two phase flow 또는 뭐 multi phase 그럼 다상 유동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이라든지 배, 잠수함 이런 거 할 때는 이 캐비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또 이 공기방울이 생기면 노이지한 어떤 굉장히 큰 버글버글 뭐 끓는 라면 끓일 때 소리처럼 그죠? 잠수함에서 이런 캐비테이션이 생기면 큰일 나죠. 왜 큰일 납니까? 소나에 탐지돼 가지고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미사일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뢰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이런 데서는 굉장히 프로펠러라든지 형상에서 어떤 이런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그냥 개념으로서 용어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좀 많은 얘기들을 다뤘는데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앞으로 어려워지는 첫 출발점이 이 용어를 모르는 것입니다. 용어와 기본적인 정의들, 자, 쉬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정의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에 닥쳤을 때 생각이라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